어, 이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 뒷좌석 아래에 떨어진 지갑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그 낡은 지갑 속에서 자신이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한, 얼굴이 잊지 못한 별 모양 목걸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운전석의 젊은 임시 운전기사는 자신의 낡은 지갑을 회장님이 주우신 것이 민망하고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그 지갑 속에 자신의 출생과 운명을 뒤바꿀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요. 20년 전 폭우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아이. 그리고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청년. 과연 이 낡은 지갑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생 빛날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따스한 행운의 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한주 그룹 회장 박한성은 오랜만에 일정을 모두 비우고 아내와 네 살배기 아들 한결이를 데리고 교회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차에 타자마자 아빠 오늘 진짜 안 가 하고 물었고 한성은 100m 너머로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안 가 오늘은 진짜 안 가 한결이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도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회사 일로 매일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오늘만큼은 그냥 아이의 아빠였으니까요. 차 안에는 한결이가 좋아하는 동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결이는 뒷좌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하고 따라 부르고 있었고 아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같이 흥얼거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운전대를 잡은 채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건 그가 알고 있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은 산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결이는 밥보다 식당 마당의 강아지에게 더 관심이 많았고 아내는 그런 아들을 보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성은 아이를 안아 올려 강아지 앞에 데려다 주었어요. 손 내밀어 봐. 천천히. 한결이의 작은 손이 강아지 등을 살짝 만지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빠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얘 따뜻해. 그 한마디에 한성은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고 목에 걸린 작은 은색 별 모양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한결이 생일에 직접 골라 사준 것이었어요. 돌아가는 길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오전까지 맑았던 하늘이 거짓말처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앞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와이퍼를 최대로 올려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성은 운전대를 꽉 쥐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아내는 뒷좌석에 한결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좀만 참아 금방 도착해. 한결이는 비소리에 겁이 났는지 목걸이를 꼭 쥔 채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까부터 같은 동요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좌우로 높은 산이 솟아있고 도로는 산허리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구간이었어요. 한성은 앞만 보며 조심스럽게 운전을 이어갔지만 가슴 한쪽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앞쪽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순간 산 위에서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땅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 한성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잡아. 한결이 잡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 부러진 나무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는 흙더미에 밀려 도로 아래로 미끄러졌고 창문이 깨지며 진흙과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성이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비탈 아래쪽에 반쯤 뒤집힌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옆을 보니 아내가 고개를 떨군 채 기절해 있었어요. 아내는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뒷좌석을 더듬었습니다. 카시트는 흙과 잔해 속에 파묻혀 있었고 안전벨트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결아 한성은 부서진 차문을 발로 걷어차고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미친 듯이 주변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를 흙더미 위를 빗물이 흘러내리는 비탈 아래를 한결아 어디 있어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진흙 속을 헤치며 걷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손톱이 갈려나가는 것도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결이 얼굴만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한성과 아내는 가까스로 구조되었지만 한결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산사태로 무너진 지형은 너무 넓었고 폭우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수색 나흘째 되던 날, 한성은 병원 침대 위에서 의료진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을 때 낮에 강아지를 만지며 웃던 한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얘 따뜻해.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고 한성의 눈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한결이는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이 방에만 앉아 한결이 옷을 가슴에 안고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성이 말을 걸어도 밥을 가져다 놓아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더 꽉 잡았으면 됐어. 내가 놓쳤어. 아내는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신이 한결이를 놓쳤다는 죄책감이 아내를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아내의 눈은 이미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결이를 잃은 그날부터 이미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장례식 날 한성은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서 눈물로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 버린 거였어요. 그 영정 사진 속 아내는 한결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빈 장례식장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비서실장 한기철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성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한마디가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 뒤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돌아갔지만 한성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은 항상 같은 장면을 되감고 있었어요. 폭우 속에서 아들을 부르던 밤, 진흙 속을 헤매던 두 손 끝내 찾지 못한 작은 몸. 기철은 그런 한성을 묵묵히 보좌했고 한성은 점점 더 기철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은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으니까요. 그리고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그 동요 한결이가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던 그 노래는 20년이 지나도 한성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성은 오늘도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 가족 사진 속에서 4살 한결이는
아빠 품에 안겨 웃고 있었고 목에는 작은 은색 별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성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건 이제 이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산사태가 휩쓸고 간 그날 밤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빗물에 떠밀려 산비탈 아래쪽 숲을 사이에 걸려있던 아이를 발견한 건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새벽녘 비가 잠잠해진 틈을 타 눈뚝을 살피러 나왔다가 풀숲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진흙투성이의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축 늘어져 있었지만 가늘다란 숨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곧바로 인근 지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머리에 심한 충격이 있었고 눈을 떠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 이름도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도요. 아이의 몸에서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미아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산사태 피해 지역이 워낙 넓었고 아이가 발견된 곳과 사고 현장은 꽤 먼 거리였어요. 아무도 이 아이가 서울에서 온 재벌가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아이를 돌본 건 간병인 박수님이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겨진 아이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무엇이 무서운지도 모른 채 그냥 울었습니다. 수님이 등을 토닥이면 그제야 잠이 들었다가 또 울며 깨곤 했어요. 3개월이 지나도 아이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아이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수님은 고향의 언니 김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여기 병원에 보호자 없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갈 곳이 없어. 언니가 한번 봐줄 수 없겠어. 전화기 너머로 옥분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국밥집 일을 마치고 빈방에 돌아오면 맞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삶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은 없었지만 명절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가슴 한쪽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데려올게. 내가 볼게. 수님은 언니의 대답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묻어 있었어요. 며칠 뒤 옥분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침대 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너무 작은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볼은 내쑥했고 눈은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옥분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없었어요. 세상에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는 사람의 눈. 그리고 옥분은 그 눈빛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자신의 눈빛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옥분은 천천히 아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다란 손가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손이 옥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도 없는 손이 있는 힘껏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옥분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분은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데 목에 작은 은색 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흙과 상처 속에서도 그것만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옥분은 그 목걸이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아이에게 남은 유일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옥분은 아이에게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가 어디서든 바르고 건강하게 살라는 뜻이었어요. 동네 사진관에 가서 둘이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옥분은 사진 속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민주는 아직 표정이 없었지만 옥분의 팔에 꼭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은 그 사진을 국밥집 벽에 걸어두었어요. 새 가족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밥을 차려줘도 숟가락을 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옥부는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고 잠잘 때는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옥부는 부엌에서 국밥 준비를 하다 말고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민준이 부엌문 앞에 서서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옥부는 한참을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다가 앞치마로 눈가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배고프구나. 금방 차려줄게. 그날 민준은 국밥을 깨끗하게 비웠고 옥부는 건너편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불렀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성실한 아이라는 평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민준은 달라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빗소리가 세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왜 비가 무서운지는 민준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빗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옥분이 꼭 안아주면 민준은 그제야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24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자랐고 또렷한 이목구비에 눈매가 깊었어요. 하지만 민준에게 중요한 건 국밥집과 엄마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리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 상을 차리는 일을 옥분 곁에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런데 옥분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못 먹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민준이 방광제로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긴 한데 수술이 필요합니다. 민준은 진료실 밖 복도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국밥집 수입으로는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은 가게 불을 끈 뒤 한쪽에 앉아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아껴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분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민준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돈 벌어올게. 서울은 무슨 서울이야. 여기서 같이 장사하면 되지. 엄마,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 대리운전이라도 하면 빨리 모을 수 있어. 그 순간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어요. 민준아, 밥은 꼭 챙겨 먹어. 알겠지. 오빠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 올라온 민준은 고시원의 방을 잡고 그날 밤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길이 낯설어 골목을 잘못 들어가 헤맨 적도, 취한 손님에게 이유 없이 고함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술비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달리고 낮에는 서너 시간 자고 짬이 나면 다른 일도 뛰었습니다.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고 고시원 방에서 쓰러지듯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이틀에 한 번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잘 있어. 밥도 잘 먹고 있고. 전화를 끊고 나면 민주는 좁은 고시원 방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국밥집 벽에 걸린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어디서든 성실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맡으면 안전하게 모시고 차 안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손님이 물건을 두고 내리면 꼭 연락해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번호를 저장해 두고 다시 찾는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민주는 몰랐습니다. 그 성실함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민준이 서울에 올라온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밤 10시가 넘어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남의 한 호텔 앞이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서서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김민준 씨, 맞으시죠? 한주그룹 비서실 정우진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십니까? 민주는 잠시 갸우뚱했습니다. 한주그룹이라는 이름은 뉴스에서나 듣던 곳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몇 주 전 대리운전을 맡았던 손님 중 한 명이 한주그룹 비서실 직원 우진이었습니다. 그날 민주는 만취한 우진을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주었고 차 안에 두고 내린 서류 가방까지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가 돌려주었어요. 우진은 그때 민준의 번호를 저장해 두었던 겁니다. 사정이 좀 급한데 회장님 수행기사가 갑자기 입원을 하셔서요. 내일 하루만 임시로 수행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이야 손님을 집까지 모시는 거지만 수행기사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일당을 듣고는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정장 대신 가장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고 한죽으로 본사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우진을 만났을 때 우진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깔끔하시네요. 회장님은 조용한 걸 좋아하시니까 말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운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민주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넓은 어깨에 단정하게 넘긴 검은 머리카락, 짙은 회색 코트를 걸친 남자 박한성이었습니다. 한성의 첫 인상은 차가웠습니다. 표정이 거의 없었고 눈빛은 깊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민주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맡게 된 김민준입니다. 한성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말이 없는 분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우진이 알려준 대로 말을 아끼고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부드럽게 감속했고 코너를 돌 때도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한성은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었지만 차에서 내릴 때 민준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게 그 한마디에 민준의 임시수행은 하루에서 이틀로, 이틀에서 일주일로 늘어났습니다. 정식 수행 기사가 복귀할 때까지 민준이 계속 맡게 된 거였어요. 민준은 매일 아침 6시에 한주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좌석 온도를 미리 맞추고 생수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뒷좌석 아래 먼지 한 톨 없이 닦아 두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민준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준은 국밥집에서 엄마를 도울 때도 대리운전을 할 때도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한성은 그런 민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면 늘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민준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성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을 꺼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의 존재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수행을 맡은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일정을 마치고 호텔 앞에 차를 세웠을 때 한성이 뒷좌석에서 내리며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한성은 눈치채지 못한 채 호텔 안으로 들어갔고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부러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우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 화면에는 배경화면으로 설정된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고 남자의 품에 작은 아이가 안겨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민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를 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동그란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볼의 윤곽. 그 아이는 자신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멈춘 채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이 거의 없는 자신에게 저 사진 속 아이가 마치 자기 어릴 적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움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한 뭐라고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뭘 기대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재벌 회장님 가족 사진에서 자기 모습을 찾는다는 게 어이없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국밥집 아들인 자기와 저 사진 속 아이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휴대폰 떨어뜨리셨습니다. 한성은 로비에서 돌아보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폰을 건네받는 순간 한성의 눈이 민준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민준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뒤로 물러났지만 한성은 몇 초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 젊은 기사의 얼굴에서, 표정에서, 눈빛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가슴을 건드렸어요. 한성은 이마를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볼 때마다 혹시 우리 한결이도 저렇게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곤 했어요. 그날 밤 한성은 호텔방에 홀로 앉아 휴대폰 배경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4살짜리 한결이가 웃고 있었어요. 한성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과 아까 휴대폰을 건네주던 민준의 얼굴을 겹쳐보았습니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한성의 마음속은 20년째 어두운 밤이었어요. 같은 시각 민주는 고시원 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옥분과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민준이 옥분의 팔에 기대어 앉아 있는 사진. 민주는 그 사진과 아까 본 한성의 휴대폰 속 사진을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아 보았습니다. 닮았어. 확실히 닮았어.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겠어. 민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지갑을 접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또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름거렸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성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민준에게 가끔 짧은 질문을 던졌어요. 밥은 먹었나? 어디 사는 건가? 민준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고 한성은 그 대답을 듣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았지만 이전에는 수행기사에게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우진도 그 변화를 눈치채고 의아해했습니다. 한성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청년의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가까이 돌아온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 한성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무시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하지만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같은 자리로 이끌어 놓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습니다. 민주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한주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를 점검하고 좌석 온도를 맞춰둔 뒤 한성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맡은 지 벌써 3주째 민주는 이제 한성의 습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차에 타면 먼저 왼쪽 창문을 조금 열고 서류를 꺼내 읽다가 목적지가 가까워지면 코트, 단추를 잠근다는 것까지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이동이 시작되었을 때 빗방울이 앞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였지만 금세 거세졌어요. 민주는 와이퍼를 올리며 운전대를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찾아오는 그 익숙한 불안이 가슴 안쪽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만 한성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앞만 바라보았어요. 뒷좌석에서는 한성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한성의 눈빛에는 늘 어딘가 먼 곳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 한성은 그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디오 좀 틀어보게. 민주는 조용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주파수를 돌리다 어느 채널에서 멈추었는데 흘러나온 건 동요였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엔딩곡인 듯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한성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폭우 속 차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르던 작은 목소리가 귀가에 되살아났습니다. 한성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빗물에 번진 풍경이 흐릿하게 일렁였어요. 그런데 앞좌석에서 가늘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동료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무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사라는 것도 잠시 잊은 채 자기도 모르게 멜로디를 따라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멜로디가 어딘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한성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 너머로 민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비 오는 날 이 노래를 이 청년이 흥얼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한성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누구나 아는 동요일 뿐인데, 하지만 가슴은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향한 그의 눈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주차장에서 오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원래 저렇게 조용한 분은 아니었어. 20년 전쯤에 어린 아들을 사고로 잃으셨거든. 민준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산사태 사고였대. 가족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드님이 4살이었다더라. 끝내 못 찾으셨고. 오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준의 가슴에는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지만 그 화려한 자리 뒤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게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연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 가슴 안쪽에서 가만히 번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한주그룹 회장실에서는 한기철이 한성을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기철은 20년 넘게
한성의 곁을 지켜온 비서실장이었어요. 한성이 무너져 내리던 시절부터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사람 그룹 안에서 기철의 말 한마디는 회장의 말과 다름없을 정도로 무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다림질된 양복 흐트러짐 없는 자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얼굴 기철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깔려 있었어요. 달라지다니 임시 수행기사, 그 친구 말입니다. 요즘 회장님께서 그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한성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성실한 청년이야 그뿐이네. 물론 그렇겠지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시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철의 말투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는 순간 얼굴 위로 스치는 표정은 충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기철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철은 민준을 처음 본 순간부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목구비가 그 눈매가 20년 전 잃어버린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기철은 그 사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서랍 안에 20년째 놓여있는 가족 사진. 기철은 그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수없이 봐왔어요. 저 수행 기사가 만약 한결이라면. 그리고 기철은 걸음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마에 미세한 땀이 맺혀 있었어요. 입술이 굳어졌고 눈은 어딘가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기철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끝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준에게 기철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고가 많네, 김 기사.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민준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등 뒤를 바라보는 기철의 눈에는 미소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경계와 무언가를 단단히 감추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그친 뒤 민준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까 그 동요를 다시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왜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멍멍해지는 건지 민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한 감정이 멜로디를 따라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가 갠 밤하늘에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준은 그 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그리운 건지, 누구를 찾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도 모른 채요. 그 일은 정말 사소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성의 일정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민준은 본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성이 내리기를 기다렸어요. 한성이 코트를 챙기며 뒷좌석 문을 열려는데 발 밑바닥에 낡은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운전 중 민준의 주머니에서 빠져 뒷좌석 아래로 굴러 들어간 거였어요. 한성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지갑 자네 것인가? 민준이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며 황급히 대답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성은 펼쳐진 지갑을 접어서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접으려는 순간 안쪽 투명칸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성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중년 여자와 어린 남자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것은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듯한 소박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는 여자의 팔에 기대어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성은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아이의 목에 작은 은색 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한성의 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 아내가 한결이 생일에 직접 골라 사준 그 목걸이. 한성은 20년 넘게 그 목걸이의 모양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별의 꼭지점 5개 중 하나가 살짝 둥글게 되어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수공의 목걸이였어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은 지갑을 쥔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민준이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뒷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성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성은 대답 대신 지갑 속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사진 어머니와 찍은 건가? 한성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렸을 때 어머니랑 찍은 사진입니다. 한성은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에 대해 물으면 이 청년이 어떤 대답을 할지가 두려웠어요. 한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등 뒤로 민준이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성의 귓속에는 자기 심장 소리만 울리고 있었어요. 회장실에 들어간 한성은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저 목걸이가 같은 물건일 리 없어.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겠지. 세상에 별 모양 목걸이가 한두 개가 아닌데 한성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아이의 목에 걸린 별 목걸이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한성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20년 전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사진 속 4살 한결이의 목에도 같은 별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한성은 두 사진을 머릿속에서 겹쳐 보았습니다.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같은 빛깔.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며칠 뒤 한성은 민준의 습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기에 자연스러운 상황을 기다렸어요. 기회는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한성이 식사 자리에 민준을 불렀어요. 임시 수행 기사에게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었지만 한성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같이 먹지 혼자 먹는 것보다 낫네. 식탁 위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복숭아가 들어간 디저트도 있었습니다. 한성은 평소처럼 식사를 하면서 민준 쪽을 슬쩍 살폈어요. 민준은 다른 음식은 맛있게 먹었지만 복숭아 디저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이 그 접시 쪽으로 향하다가 멈추고 조용히 다른 반찬으로 옮겨갔어요. 한성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결이에게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늘 조심하던 것이었어요. 어린이집 간식, 목록에도 빠짐없이 체크했고 외식할 때도 반드시 확인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복숭아를 안 먹나? 한성은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한성은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별 목걸이, 복숭아 알레르기 닮은 얼굴, 비 오는 날에 공포 동요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던 입술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겹쳐 있다는 건 우연이라는 말로 넘기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한성은 그날 저녁 회장실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한성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만약 저 청년이 정말 한결이라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를 이어 더 큰 공포가 찾아왔어요. 만약 아니라면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무너지면 20년 전 그 절망을 한 번 더 겪어야 한다면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성은 두 손을 깍지 끼고 이마에 가져다 대었어요. 눈을 감자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뒤 조금씩 꺼져가던 아내의 눈. 한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한성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믿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민준이라는 사람의 신상을 조사해주게 비밀리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성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김민준 지방 소도시 출신, 그리고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옥분이 입양해 키운 아이, 어린 시절 기록이 거의 없으며 입양 전 병원의 기억상실증 상태로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정확한 출생 기록 없음. 한성은 보고서를 읽는 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기억상실증, 입양 기록 없음, 그리고 사고가 났던 시기와 민준이 병원에 입원했던 시기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한성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 안에서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에 멈춰 있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아이, 끝내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아내에게 한성은 진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싶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전화를 끄는 한성은 서재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4살 한결이가 아빠 품에서 웃고 있었어요. 한성은 사진을 가슴에 가만히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작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결아, 너 맞니?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텅 빈 방 안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기철은 한성보다 먼저 진실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행기사로 들어온 첫 주 기철은 이미 자신의 사람을 시켜 김민준의 신상을 샅샅이 뒤진 뒤였어요. 그리고 지방 소도시 국밥집 김옥분 입양 기억상실증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기철의 손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힌 병원 입원 시기를 확인한 순간 기철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에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산사태 사고 직후 한성은 병원 침대 위에서 기철에게 매달리듯 부탁했었어요. 기철아, 한결이를 찾아줘. 제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경찰 수색이 중단된 뒤에도 기철은 자신만의 경로로 사고 주변 병원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사고 현장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지방병원에 신원 미상의 어린 남자아이가 입원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기철은 직접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본 순간 기철은 알 수 있었어요. 회장 부부의 가족 사진에서 수없이 봐왔던 그 얼굴,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은색 별 목걸이까지 한결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철은 병실 앞 복도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두 개의 길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한쪽은 이 사실을 한성에게 알리는 길. 그러면 한성은 아들을 되찾고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울 것이고 아내도 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철은 충직한 비서실장으로 칭송받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한성이 무너져 있는 동안 기철의 손에 들어온 것들, 그룹
그룹의 모든 의사 결정권, 임원 인사권, 작은 운영의 실질적 통제 한성이 아들을 되찾으면 다시 일어설 것이고, 그러면 기철의 자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터였어요. 기철은 병실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나와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성에게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성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얼굴이었어요. 기철은 그런 한성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 숨겨진 것을 한성은 20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만에 그 아이가 기철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기철은 보고서를 서랍안 깊숙이 밀어놓고 자물쇠를 잠갔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관자놀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성이 진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 전에 민준을 이 회사에서 한성의 곁에서 떼어 놓아야 했습니다. 기철은 계획을 세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그룹의 모든 구석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기철은 한성에게 회장실 집무 공간 정리를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집무실 정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수행기사가 일손이 비는 시간에 맡기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한성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민주는 회장실 한쪽 캐비닛과 서가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조심스럽게 서류와 물건들을 분류했어요. 2시간쯤 정리를 하고 나서 민주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그 사이 기철의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정리를 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지시받은 직원이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직원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추억으로 간직하던 고가의 시계가 있었어요. 평소 한성의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그 시계를 민준이 두고 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철이 한성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집무실 정리 후 아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사모님의 시계가 서랍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시계는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한성에게는 아내의 마지막 흔적 같은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보았는데 어제 집무실에 출입한 사람은 김민준 기사뿐입니다. 그리고 기철의 목소리는 안타깝다는 듯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성은 아무 말 없이 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이 민준의 가방을 확인했을 때 시계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은 멍한 표정으로 그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자기 가방에서 나온 물건이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증거는 모두 민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민준만 찍혀 있었고 시계는 민준의 가방에서 나왔으니까요. 기철은 유감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신원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두신 결과입니다. 민준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재벌 회장 앞에서 임시 수행 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민준은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이르자 그제야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무데도 내려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성은 민준이 나간 뒤에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어요. 민준의 눈 한성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사업가였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과 억울한 사람의 눈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민준의 눈에는 욕심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방어감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성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무실 정리를 민준에게 맡기자고 한 사람도 시계가 사라졌다고 가장 먼저 보고 한 사람도 기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CCTV를 확인한 것도 가방을 수색하자고 한 것도 모두 기철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미리 짜여진 것처럼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했어요. 한성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20년 넘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보좌해 온 사람,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사람.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한성의 마음속에 기철을 향한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한성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는 CCTV 원본 전체를 나한테 가져오게 편집본 말고 한성은 CCTV 원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편집본에는 민준만 회장실에 드나드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원본에는 달랐습니다. 민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복도 쪽 문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체형과 걸음거리는 비서실에서 자주 보던 직원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나간 뒤 민준의 가방이 놓인 쪽 의자가 미세하게 위치가 달라져 있었어요. 한성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은 채 이를 악물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민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한성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성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철은 20년 넘게 그룹의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었습니다. 한성은 CCTV 원본을 자신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그리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은 한주그룹을 떠난 뒤 다시 대리운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삼킨 채 매일 밤 거리를 달렸어요.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사실보다 엄마 수술비를 모을 시간이 더 늦어졌다는 것이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방에 돌아오면 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목소리에 힘을 넣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민준은 대리운전 콜을 마치고 손님의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다음 콜 장소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우산은 없었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발밑으로 빗물이 흘러갔고 신발 안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때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마다 찾아오는 그 증상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파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귓속에서 증폭되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흙이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것이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한성이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김민준 씨, 나야, 박한성이네. 한성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준은 빗속에서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어요. 시계건은 자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네. 누명이었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과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에 목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자네한테 할 이야기가 있네. 만나서 하고 싶은데 내일 시간이 되겠나. 한성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민준이 한결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있었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민준의 누명을 풀어주고 다시 만날 구실을 만들려 한 거였어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끊기듯 불규칙했어요. 한성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김민준 씨, 괜찮나? 대답이 없었어요. 거친 빗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지지 않은 채 빗소리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김민준 씨, 김민준 씨. 한성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한성은 벌떡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빠르게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 전화번호로 위치 추적해 지금 당장 한성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직접 잡았어요. 기사를 부를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몇 분 뒤 위치가 전송되었고 한성은 폭우 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20년 전 그 밤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보도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전화기를 쥔 손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한성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폭우 속으로 달려가 민준의 몸을 일으켜 안았어요. 민준 씨, 정신 차려. 민준의 몸은 차갑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느다란 숨은 붙어 있었어요. 한성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민준을 자기 코트로 감싼 채 구급차가 올 때까지 빗속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한성이었습니다. 옷이 아직 덜 마른 채였어요. 한성은 잠든 민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백한 볼 빗물에 젖어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20년 전 병원에서 한결이를 마지막으로 찾아 달라고 기도하던 그때처럼 한성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성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결아, 마지막 한마디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것은 거의 숨결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잠들어 있었고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성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한성은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병실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옆 병실의 라디오인 듯 작은 볼륨으로 음악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잔잔한 멜로디, 반짝반짝 작은 별. 그리고 잠들어 있던 민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꿈. 모든 것이 흐릿하고 뿌옇게 번져 있었어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차가운 물과 진흙, 그리고 누군가의 팔이 자기를 안아올리는 느낌. 크고 따뜻한 팔이었어요. 그리고 그 품에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멜로디만이 선명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노래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준의 감긴 눈 사이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잠결에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입모양은 무언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소리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는 작은 별 멜로디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지금 이 병실에서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박한결. 그리고 봉투가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성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지 열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하루가 1년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씹자 검사 기관 직원이 밀봉된 봉투를 건넸어요. 그리고 한성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재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한참을 뜯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적힌 숫자 하나가 2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부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성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결이를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았던 아내 한성은 입술을 꽉 깨물고 봉투를 가빈한데 뜯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펼치는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친자 확률 99, 9% 그리고 한성은 숫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번, 4번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라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성은 결과서를 준 채 고개를 떨고 써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이 너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바로 곁에서 자기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를 맞으며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결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막혀있던 것이 터졌어요. 한성은 소파 위에 쓰러지듯 몸을 구부리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울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결과서를 함께 보았더라면 한성은 그 생각에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때 기철이 진실을 말했더라면 아내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이 슬픔 위에 분노를 더 칠했어요. 한성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한성은 한주그룹 창립 시절부터 함께 온 법무 고문 윤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재호 씨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네. 한결이가 살아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재호의 숨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뒤 서재에 도착한 재호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와 조사 보고서, CCTV 원본 기록을 모두 확인했어요.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재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기철이 사고 직후에 아이의 생존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 이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철에게 직접 한결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었네. 그리고 그 뒤 기철이 병원들을 수소문한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재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은폐가 아닙니다. 그는 회장님의 상속인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한결이에게는 내가 직접 말하고 싶네. 며칠 뒤 한성은 민준을 만났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차집이었어요.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한성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성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폭우 속 산사태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동요 네 살배기 아들을 잃은 밤, 끝내 찾지 못한 아이.
그리고 죄책감 속에 세상을 떠난 아내 민주는 처음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성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점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성은 지갑 속 별, 목걸이 이야기를 했고 복숭아 알레르기를 확인했던 순간을 말했어요. 비 오는 날 동요를 흥얼거리던 민준의 모습이 자기 가슴을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야. 민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펼치는 동안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친자 확률 99. 9% 민준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성을 바라보았어요. 한성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내 아들이야. 20년 전 그날 밤 내가 찾지 못했던 내 아들 박한결이야.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국밥집 아들 김민준이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서 위의 숫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눈앞에 앉으니 남자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찻집 바닥 위에 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렸어요. 20년 동안 재벌 회장이라 불리던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는 회장도 기사도 없었어요.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던 아들만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한결아. 아빠가 그날 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20년 동안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한성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끊어지고 끝내 오열로 바뀌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비가 오면 무서웠는지, 왜 그 동요를 들으면 가슴이 멍멍해졌는지, 왜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민주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한성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라는 존재를 몰랐던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한성의 어깨에 닿는 순간 민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울지 마세요. 그것이 민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한성은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이 자기 어깨 위에 올려진 것을 느끼며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찾아온 고요였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빛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윤재호는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20년 전의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사고 당시 병원들의 입퇴원 기록, 기철의 출장 보고서, 차량 이동 내역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지워버렸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병원 방문 기록이었어요. 사고가 있은 지 한 달 뒤 한결이가 입원해 있던 지방병원의 방문자 명부에 기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철은 분명히 그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직접 보았고 돌아와서 한성에게는 찾을 수 없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재호는 여기에 더해 기철이 사고 이후 그룹 내에서 가져간 권한들의 목록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임원회의에서 공개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원이 보는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민주는 한성으로부터 진실을 들은 뒤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시원 방에서
옥분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버려진 게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가 20년 동안 자기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세게 흔들었어요. 그리고 임원회의 날이 왔습니다. 한주그룹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 넓은 테이블에 임원 15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철은 늘 그랬듯 한성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흐트러짐 없는 자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 기철은 오늘도 완벽했어요. 한성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성의 뒤를 따라 재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기철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재호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한성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끝에 서서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 가지 안 것만 다르겠습니다. 한성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20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긴장한 채 한성을 바라보았어요. 재호가 준비한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난 것은 20년 전 지방병원의 방문자 명부였어요. 20년 전 제 아들 박한결은 산사태 사고로 실종되었고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기철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고 직후 저는 비서실장 한기철에게 아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기철은 직접 병원을 찾아갔고 기억을 잃은 채 입원해 있던 제 아들을 확인했습니다. 한성은 기철을 바라보았어요. 기철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에게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기철에게로 향했습니다. 기철의 관자놀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크린에 다음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방문 기록, 기철의 당시 차량 이동 경로 한결이의 입원, 기간과 기철의 방문 날짜가 겹치는 것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그리고 사고 이후 기철이 그룹 내에서 가져간 권한의 목록이 하나하나 화면에 나열되었어요. 기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기철은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제가 무너져 있는 20년 동안 이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기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 이 회사를 위해 오해. 한성이 기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한 발자국 다가서며 기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어요. 내 아들이 혼자서 기억도 없이 낯선 곳에서 자라고 있을 때 자네는 이 자리에 앉아 내 도장을 찍고 있었네. 내 아내가 아들을 찾지 못해 죄책감에 죽어갈 때 자네는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 그게 나를 위한 건가, 이 회사를 위한 건가. 기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하게 유지해온 가면이 금이 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이 회사를 지켜왔습니다. 회장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때 이 자리를 지킨 건 접니다. 그리고 기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 절규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임원들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기철은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단 한 사람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재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한기철 비서실장에 대한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하며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관련 수사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기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수사관 2명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뒤이어 검찰 관계자가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임원들이 숨을 죽였고 기철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재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기철 비서실장에 대한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하며 횡령 및 직권, 남용, 그리고 미성년자 유기에 준하는 은폐 혐의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관련 수사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고 오늘부로 신병이 확보됩니다. 수사관이 기철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기철 씨, 함께 가시죠. 그리고 기철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수사관이 기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기철은 마지막으로 한성을 돌아보았어요.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성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향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철을 향해 돌아볼 이유가 이제는 없었으니까요. 기철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문을 나서는 동안 20년 동안 그가 앉았던 한성, 바로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한성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성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끝난 거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통쾌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상처였어요. 하지만 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되찾은 아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한성은 전화기를 꺼내들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이름이 더 익숙한 아들에게 한성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한결아, 아버지야, 이제 다 끝났어. 옥분에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한성이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와 준 덕분이었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성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을 때 민주는 벌떡 일어섰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성은 아들의 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민주는 그 손길에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옥분이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민준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은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나야, 수술 잘 끝났어. 옥분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힘없이 웃었어요. 그리고 민준의 뒤쪽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분은 누구니?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성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 옥분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김옥분 여사님, 저는 박한성이라고 합니다. 민준의 아니 한결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옥분의 눈이 커졌어요. 떨리는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은 어릴 때 사고로 잃어버린 아이였대. 이분이 나를 20년 동안 찾고 계셨어. 옥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았어요. 놀라움, 안도, 그리고 혹시 민준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한성은 옥분의 마음을 읽은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병실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옥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제 아들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해 동안 한결이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국밥집 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아들을 키워준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만 있었어요. 옥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한성의 손을 꼭 쥐었어요. 잘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준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아이로 키워주셨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기를 2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버지와 기억 없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엄마가 서로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민주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난 뒤 한성은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 글씨는 바래져 있었고 문 앞 화분에는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옥분이 직접 국밥을 끓여내 왔습니다. 오늘 별거 아닌 국밥인데 맛있게 드세요. 한성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어요. 깊고 진한 사골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한성은 천천히 씹고 삼키며 이 맛이 민준이가 20시간 동안 먹고 자란 맛이라는 걸 느꼈어요. 세 사람은 오래된 국밥집에 함께 앉아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어요. 옥부는 민준이 어렸을 때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한성은 한결이가 4살 때 강아지를 만지며 좋아하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민주는 조금씩 박한결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24년 동안 김민준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한성이 한결아 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요. 한성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재벌가의 생활을 강요하지도 박한결이라는 이름을 당장 쓰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저녁을 같이 먹고 산책을 하고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20해 동안 비어있던 시간을 천천히 채워나가는 거였습니다. 어느 맑은 날 한성과 한결은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아내의 산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한성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한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오후에 햇살이 묘비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묘 앞에 꽃을 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한결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결은 묘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어요. 은색 별, 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은 20년 넘게 자기 목에 걸려있던 기억보다 오래된 유일한 물건. 한결은 그 목걸이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어요. 저는 기억에는 없지만 이 목걸이를 자신에게 걸어준 어머니가 바로 이 묘비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살아 있었어요. 이렇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뒤에 서 있던 한성이 천천히 앞으로 나와 아들 옆에 섰습니다. 한성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의 묘비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결이 돌아왔어. 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을 말, 한성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많이 늦었지, 미안해 하지만 한결이가 돌아왔어.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안심한 듯이 한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성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무릎을 꿇은 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을 타고 희미한 멜로디가 흘러왔어요.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건지 아니면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그리고 잔잔하고 따뜻한 그 멜로디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한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비도 내리지 않았고 흙이 무너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옆에 앉은 아버지의 손, 온기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멈춰 있던 가족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빛날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곳에 있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상처가 가장 따뜻한 재회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 만난 순간부터 새로운 시간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빛날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